주목받는 경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업시켜드립니다. 목요일의 코너죠. 경제업. 오늘은 제2의 전의원 이총희 회계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요즘 최대 관심사가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재명과 윤석열의 경제관 이렇게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선두주자들이니까 아무래도 경제관이 어떤 건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교 좀 해보셨어요? 네, 뭐 봤는데 사실 비교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윤석열 총장의 그 출마 선언문을 읽어봤는데 뭐 경제관이라고 할 만한 게 뚜렷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추상적인 언어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비교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뭐 정치인 출신이신 또 최이배 의원께서는 좀 더 넓은 시야가 있지 않으실까요? 글쎄 뭐 스문 뜻 행간을 읽어야 될 건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은 자유를 되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자유가 특히나 더 중시되는 뉘앙스인데요. 뭐 그게 이제 경제 관에서는 결국은 이제 민간 중심의 시장 중심의 경제를 강조하는 듯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혁신들, 특히나 뭐 기술혁명 시대에 그런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다. 그리고 이런 혁신이 제대로 되려면 자유와 공정과 법치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진 않으셨는데 딱 이 한 단락에서 그 경제관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민간 중심의 시장 중심의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하나 조금 다른 단락이 나와 있는데요. 승자 독식은 절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모순되네요. 앞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을 강조하지만 시장의 실패는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니까 경쟁 과정에서 패자가 나온다면 그 패자를 그냥 사회가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승자 독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시장을 중시하지만 정부의 국가의 역할도 일정 부분 가져가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경제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뭐 보수 정당이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시장 중심의 그런 경제관들 엿볼 수 있었어요. 네, 이재명 지사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그 경제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제가 눈에 띄는 단어는 대전환이라는 단어를 되게 여러 번 썼어요. 뭐가 전환된다는 거죠?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대전환의 위기다. 그래서 대전환 시대다. 이런 대전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결국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보고요. 이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는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낙수 효과가 있어서 불평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되면 기존의 그 가지고 있는 부가 고착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공정이 심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성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은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기는 이제 국가가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딜 정책에 대한 그런 언급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제 부흥 정책을 이제 강력하게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옛날 식의 느낌이 드는 그래서 국가가 많은 것을 책임지고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굉장히 대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굉장히 대조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국민들은 이 중에서 어느 이야기에 더 호감을 느낄까? 이 굉장히 아직은 좀 판단이 이를 것 같지만 관심사예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다음 날이죠. 카드로 부동산 정책을 카드로 꺼냈어요. 그 과세에 초점을 맞춘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네.
예, 매우 강력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얘기해서 뭐 이제 그런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뭐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부동산을 매수하고 또 네. 집값이 오를 때는 이걸 풀어가지고 뭐 그 가격을 좀 결정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국토보유세라든가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을 하면서 예. 네, 과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많이 했던 얘기죠 그동안에. 네. 근데 뭐 사실 저희가 뒤에 주제에서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뭐 집값이 잡는다는 게 세금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기본소득 문제예요. 네. 이걸 또 공약이 아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네? 예. 출마 선언문에 일단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얘기도 지금 뭐 1호 공약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네. 출마 선언에서도 처음에 이제 뭐 그런 재벌 해체를 하겠다, 뭐 뉴딜 성장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 다음에 예. 네, 전 국민에게 그 예산의 7%를 써가지고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약간 물러서 있긴 하지만 아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포기는 안 돼요. 하는데 왜 TV 토론에서 그래서 뭐 1호 공약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계속 공약한 건 수사적이네.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많이 5년 전하고 바뀐 게요. 지금 이제 이충희 계사님이 잠깐 좀 틀린 부분이 재벌 해체를 5년 전엔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재벌 해체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오히려 규제 합리화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5년 전에는 노동 탄압을 없애야 되고 뭐 노동권을 강화해야 된다를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얘기를 원칙을 얘기하면서 예. 예전에보다는 약간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지금 기본소득 문제도 그전에는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뭐 예. 어떻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었다가 예. 이제 최근에 그 연간 단기적으로는 연간 50만 원을 예. 25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 예.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만 원을 25만 원씩 네 번에 나눠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장기는 뭐 600만 원, 월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 본인의 임기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단기와 중기는 자신의 임기 중에 아무래도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비판들을 수용하면서 오히려 좀 자신의 그 정책들을 수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묻고 싶었는데 이게 정책 수정으로 봐야 되냐? 예. 아니면 나중에 터뜨리려고 아끼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좀 정책 수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정으로 보신다. 예. 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맨 처음 바뀌었다는 기본소득 얘기네요. 얘기한 거에서 예. 뭐 연 50만 원, 연 1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좀 구체화하면서도 약간 그 뒤로 물러섰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아예 한겨레에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예. 여기에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안심소득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에 대해서도 이게 양극화 완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기본소득보다. 예. 그래서 만일 보수 진영에서 이것을 진짜로 한다고 한다면 예. 내가 기본소득 안 보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현실 가능성 있는 공약을 내려는 예. 약간 이제 뭔가 좀 뭐랄까요? 아무튼 현실성 있게 물러서는 모습. 예. 좀 뭐 유연한 태도 같기도 한데. 저는 뭐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 요걸 한번 좀 앞으로 눈여겨 보는 게 그렇죠.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될 것 이번에 같아요. 출마 선언문에도 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기도지사 자신이 하면서 예. 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킬 약속만 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예. 그런 걸 강조한 걸 봐서는 이제 현실성 있는 정책들로 공약들로 뭔가 이제 공약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약을 발표한다니 기다려 보죠.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계속 그 탈원전 문제 이걸 의제화하고 있어요. 예. 자신이 정계에 등판한 배경이 월선 원전 사건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온리 원자력 뭐 이런 느낌까지 든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의제 설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출마 선언문에도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들이 또 같이 나오기도 했고 뭐 그 마스크의 그 문구가 또 단어가 좀 잘못돼 있어갖고 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쪽으로 이슈를 키우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 덕목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그래서 그냥 사실 멈추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검찰총장으로 존경받으면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또 욕심을 내다 보니까 괜히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뭐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고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뭔가 콘텐츠가 있다기보다 그냥 저는 출마 선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제 쪽에서도 이제 뭐 그런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전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증세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의 그런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에서 더 이상 좀 진전이 못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대안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켜봐야죠. 뭐. 그런데 답답하네요. 모름지기 국가 지도자라면 비전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요. 본인의 사명이잖아요. 국민들에게 뭔가를 내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어요. 이권희 미술관. 아니 이거 결국 지방에 안 만들고 서울에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뭐 지금 후보지로 지금 송현동 종로구 송현동 부지나 용산구 중앙박물관 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아까 제가 집값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좋은 게 다 서울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뭐 이걸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관광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을 살리거나 그리고 그 2만 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다 서울에다 몰아놓으면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을 분산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걸 좀 지역에다가 분산을 하거나 최소한 아니면 저는 그냥 지역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좀 지역의 그런 관광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새로운 좀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서울에 자원이 많으니 너무 서울에 몰아놓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그 미술관 하나 지방에 만들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팔자를 고쳐요.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면 그 미술관 하나 어떻게 보면 또 그림 하나 작품 하나 보려고 관광객들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하면서 그 황희 문체부 장관이 이제 그 서울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작품을 감상하려면 서울 도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이런 논리라면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균형 발전, 뭐 국토 균형 발전 이렇게 굉장히 정부가 많이 주장해 왔으면서 막상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물론 뭐 이 그림들의 어떤 그 보관이나 수장에 이런 것들에 뭐 굉장히 많은 뭐 그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걸 좀 지방에 투자해도 되죠. 저는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걷었거든요. 아니 이 미술관 좀 몇 개 지방에 지어서 그 돈으로 이 기증품들 잘 이렇게 주제에 맞게 여러 개 이렇게 해놓는다면 저는 그 지방에 세계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지방의 어떤 서름을 너무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 소멸의 시대예요. 어떻게든 비상수단이라도 써야 되는데 자기 부정인 게 그 공공기관 이전하거나 이럴 때는 전문 인력들이 가기 힘들다 이런 비판을 해도 공공기관 이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엔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서울에 둔다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인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40군데가 넘습니다. 신청한 지자체가 이 지자체들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뭐 말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런 지방이 이제 경쟁을 하다가 어디 한 군데에 몰아주면은 또 그 갈등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손쉽게 그냥 서울로 결정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뭐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한다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진짜 큰 안목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가 디지털세 얘기인데요. 요거는 조금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OECD가 139개국 중에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뭐 거의 압도적이네요.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러면서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우선 디지털세가 뭔데 그럽니까? 일단 그 우리가 그 구글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구글 앱스토어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올린 기업들은 사업자들은
그거에 일정한 수수료를 구글에 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구글 코리아라는 회사의 그 매출로 잡히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라는 회사로 잡힙니다. 매출이.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출을 일으키고 소비를 했는데 막상 그 매출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인식하고 그렇죠. 그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발생을 우리가 시켰는데도 세금은 다 다른 나라에서 내더라.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 다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세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조세 회피처. 그래서 그렇죠.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2013년부터 OECD에서 이런 다국적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과세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논의를 했고요. 그게 8년 만에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구글 같은 그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때 나온 그 매출을 이제 한국에서 그 매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게 만들겠다. 라고 해서 그 매출 발생 국가의 기여도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이게 국내 기업들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까? 사실 국내 기업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그 이제 한 200억 유로 넘는 연결 기준 매출이 그 정도가 넘고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지털세라서 이런 디지털 기업들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디지털 기업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전반적인 기업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범주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국내 기업들이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러면 기업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서 납부한 그 외국 납부세 같은 경우를 이제 국내에서 세금을 낼 때 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것들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데들은 해외 법인들이 있어서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업들은 그냥 그렇게 본사를 다른 곳에 두지만 제조업들은 이제 해외에도 그 법인들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전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문제가 안 되겠어요? 우리 기업 타격 없습니까? 예, 지금 그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한 12개국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그 12개 나라가 도입했는데요. 이 나라들의 그 과세 대상을 보면은 이제 그 다국적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광고, 그다음에 뭐 플랫폼 그걸 이용하는 어떤 중개 수수료, 그리고 뭐 거기서 오가는 데이터에 대한 판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제조업체가 만드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대부분 서비스 업체가 만드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디지털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서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뭐 크게 해당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계선 이런 걸 좀 너무 또 과장돼서 막 우리 국내 기업들에 큰 피해가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재계 얘기 들어보면 맨날 기업은 어렵고 특히 재벌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기분이 이상해져요. 말씀 들으니까 명쾌하잖아요. 별 영향 없다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아쉽게도 다음 주 개편을 앞두고 오늘이 경제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하셨던 두 분 참 경제에 우리 아주 유용한 얘기 청취자들한테 많이 전해주셨는데 이 한국 경제와 또 우리 어떤 그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투자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재벌 기업들의 뭐 역사와 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을 많이 제가 또 설명드렸고요. 또 경제업 시간에는 이런 이제 우리 시사 경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많이 청취자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과연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가지고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이배 의원한테는 앞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라든가 개혁 방향 이런 얘기를 앞으로 또 많이 청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총희 회계사. 뭐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서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말 한마디의 무게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뭐 경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다뤘지만 또 다른 관점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견해가 있었다는 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경제를 지금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된다는 건 운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했을 때
이게 다 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를 보는 또 시야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